그래서 오늘은 디파이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많은 분들이 유튜브나 아니면 텔레그램 채널 통해서 디파이가 무엇인지는 충분히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디파이 역사에 대해서는 언급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디파이 역사를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먼저 공부를 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주제는 이제 디파이 역사고요. 그 디파이를 이제 역사를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이제 2009년으로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아다시피 이제 2009년에 이제 비트코인이 출시되었을 당시에 탈중앙화된 어떤 화폐가 나올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이제 가상화폐로서 넘을 수 없는 하나의 큰 지위를 얻게 되었죠. 또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도 가졌어요. 화폐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이 돼야 되고 쓸모가 있어야지만 의미가 있는 건데 과연 비트코인이 그런 기능이 있냐라고 했을 때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죠. 이제 그런 와중에 어떻게 보면 갑론을박을 하던 와중에 이제 2015년 어느 여름 7월에 이더리움이 이제 출시되게 됩니다. 이더리움은 많은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좀 기존에 있던 어떤 비트코인하고는 좀 많이 다른 하나의 체인이었어요.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이 하나의 화폐로서만 작용을 했다면 이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기반 위에서 프로그래밍을 가능케 했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이게 왜 얼마나 대단했던 것이냐면 결국 비트코인이 받고 있었던 질타, 즉 화폐로서의 기능만 있지 이거를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어떤 크리틱을 이더리움이 이제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더리움 이제 체인 기반 위에는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어떤 디앱들이 생길 수 있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을 활용한 여러 가지의 어떤 프로덕트들이 나오면 결국에는 활용처가 많은 하나의 진짜 화폐로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열광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스마트 컨트랙은 A라는 사람하고 이제 B라는 사람이 서로 신뢰를 하지 않아도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장치예요. 일단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거래를 하려고 하면은 중개인을 끼고 중개인을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당사자들이 원하는 A부터 Z까지의 요구사항들을 기입을 막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A와 B가 계약 조건을 충족했을 때 C라는 중개인이 충족됐습니다 라고 컨펌을 해야지만 서로 금전 거래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또 비효율적인 하나의 체계였죠. 하지만은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소개한 스마트 컨트랙은 A, B 서로 몰라도 사전에 너네가 원하는 거를 컨트랙트의 정보에 전부 다 기입을 해놔라. 그러고 나면은 C라는 어떤 중개자 없이도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이행됐는지 내가 확인하고 이행이 됐으면은 금전 거래를 일으켜 줄게 라는 내용을 담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스마트 컨트랙이고 이 기능 하나를 통해서 많은 디앱들이 이더리움에 생기게 돼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디파이였습니다. 그 스마트 컨트랙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 가상세계 금융, 즉 디파이를 만들게 된 거예요. 디파이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이더리움 2015년 출시되고 2017년 12월에 이제 메이커라는 이제 파운데이션이 메이커다오라는 하나의 이제 프로토콜을 이제 출시하게 됩니다. 메이커다오라는 이 프로토콜은 처음에 어떻게 생기게 됐냐면 이 창업자들이 이더리움 기반의 $2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인터넷 달러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으로 기획을 했다고 해요. 크립토에는 변동성이 엄청 심하잖아요. 근데 이 변동성을 해지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것이 어떤 달러가 아니라 이런 디지털 자산이면 어떨까? $3 이더리움을 예치를 하면은 $1 가치에 $2를 줄게. 그리고 담보 가치의 150% 밑으로 내려가면 메이커 가디언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청산을 자동으로 시켜줄게 라고 하면서 이제 처음 이제 기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메이커다오가 이제 등장을 시킨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입니다. 다이. 이 다이가 처음 이제 나옴으로써
이더리움의 머니마켓이 개척됐다고 이야기들 해요. 이제 머니마켓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단기적인 상품들이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인데 결국 메이커다오 통해서 열렸고 결국에는 디파이가 조금 더 복잡한 어떤 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을 만들어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다이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이제 작동이 되는 거냐?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메이커다오 프로토콜에 이더리움을 이제 디파짓을 합니다. 이더리움을 이제 갖다 놓으면 그 담보로 한 이더리움보다 가치가 적은 스테이블 코인인 다이를 이제 발행해 주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 $150라고 하면은 150%에 해당하는 레시오로 $100의 이제 다이를 이제 민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를 활용해 가지고 어떤 활동을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였죠, 사람들은. 그리고 또 다이라는 거를 또 갖고 오면은 메이커다오에서 이더리움으로 이제 교환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종 토큰을 교환할 수도 있는 어떤 체계가 마련된 거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여러 가지 이제 파생되는 이제 상품들이 이제 개발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2018년에 등장했던 컴파운드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메이커다오가 이더리움을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민팅해 줬다. 그럼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유틸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많이 없었거든요. 이제 컴파운드라는 회사가 이런 다이를 활용한 대출 프로토콜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더리움을 담보로 해서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컴파운드라는 이제 회사가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디지털 자산을 기반으로 한 이자가 발생되는 금융 프로토콜을 만들고자 했대요. 2018년도 9월까지 이제 한 100억 정도에 해당하는 자금을 이제 모집을 했어요. 근데 이 모집한 이 모집에 참여한 사람들이 지금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수한 되게 사람들이더라고요. 코인베이스나 A16G 혹은 이제 베인캐피탈 등이 이제 이 컴파운드의 초기 투자자로서 참여를 이제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사람들은 현실에 있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은행이 하는 역할을 탈중앙 금융에서 구현을 해두면 많은 사람들이 쓸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컴파운드로 인해서 디파이 썸머라는 그런 장이 이제 열리게 되기도 했고요. 네, 다시 돌아가서 이 컴파운드는 이제 모르는 분들이 계시니까 조금 살펴보면은 돈을 빌려주는 대주와 돈을 빌리는 차주가 함께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대주한테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자산을 우리 프로토콜에 예치를 하면 우리가 차주한테 이게 대출을 해주고 그것에 대한 이자를 너한테 줄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간단한 P2P 프로토콜을 만든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디지털 자산을 자기 지갑에다가 그냥 갖고 있었는데 저희 컴파운드에다가 예치를 사람들이 이제 하기 시작을 했죠. 컴파운드는 이 예치된 자산을 은행과 같이 결국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받은 이자를 또 다시 대주한테 자연스럽게 줬고 그 중간에서 이제 거래 수수료,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메이커다오가 이제 만들었던 이제 다이를 이제 활용해서 이제 컴파운드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자를 받고서 빌려주기 시작했고, 그럼 다이를 예치한 사람들한테는 어떤 C 다이라는 어떤 토큰을 만들어 주게 됐고요. 그 C 다이는 어떻게 보면은 컴파운드 예치한 사람들의 어떤 예금 증서 같은 역할을 했어요.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프로토콜을 만들면서 디파이에서 처음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프로토콜로서 자리매김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은행이 하는 거를 모두 이제 구현했다고 볼 수 있죠. 사람들한테 예치를 받고 예치한 걸로 다른 사람한테 기업 대출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주기도 하잖아요. 거기서 이자가 발생이 되면 은행은 자기가 갖지만 어떻게 보면 유동성 공급자한테 줬던 것이고요. 네, 그러면서 이 디파이 시장에 하나씩 인프라가 갖춰지기로 했는데 그때 이제 2018년도에 유니스왑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혁신적인 이제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유니스왑은 기존에 이제 거래하던 방식을 다 바꿔놨어요. 기존에 토큰을 거래할 때는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호가창 거래라고 하죠. 호가창 거래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사자와 팔자 수요를 맞춰 가지고 거래를 매칭해주고 거래를 유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더리움 초반기에는 이런 디파이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온체인에서
이 호가창 매매를 구현한다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마켓 메이커가 온체인 위에 올라가서 결국에는 타자, 팔자를 계속 주문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유저들이 봤을 때 이게 그래프가 결국에는 뭔가 거래가 즉시적으로 일어나는 효과도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더리움에서 이런 사자 팔자를 계속 넣게 되면은 가스비가 엄청나게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켓 메이커들이 이득을 못 보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 활성화가 이제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고심하던 찰나에 이제 비탈릭이 하나의 이제 제언을 합니다. 우리 이제 호가창 매매법으로 토큰을 거래하지 말고 하나의 풀 개념으로 한번 거래하는 구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하나의 이제 아이디어를 시장에 딱 던집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 영감을 받은 이제 사람이 유니스왑이라는 걸 이제 만들게 되었어요. 기존에는 호가창 매매하던 것들을 하나의 항아리에다가 너네 자산을 막 다 넣어놓으면은 그것들이 굉장히 심플한 계산에 의해서 자동으로 어떻게 보면은 가격을 결정해주고 사람들이 쉽게 토큰을 이제 교환할 수 있는 매개체를 만들게 된 거죠. 이로써 어떻게 보면 디파이의 이종 토큰이 교환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 이제 발생한 거고요. 프로젝트를 만드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갔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프로젝트들이 출시가 되면은 토큰을 발행하지만 그 토큰이 그 거래될 수 있는 곳이 되게 부족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중앙화된 거래소는 허락을 받고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길고 스타트업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이제 불편했던 거죠.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이 날개도 못 펴고 주저앉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유니스왑이 이제 나오고 나서는 누구나 이 유동성 풀에 참여를 해서 자신의 어떤 토큰의 유동성을 만들 수 있고, 거기에 사람 참여자들만 이렇게 모이게 된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프라이스 임팩트가 굉장히 적게 막 교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곽광을 받게 된 거죠. 이로써 이제 디파이에 대한 하나의 큰 이제 틀이 이제 유니스왑을 이제 필두로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몇 년 지나서 이제 2020년 1월에 이제 아베라는 이제 프로토콜이 또 생기게 됩니다. 이 아베는 덴마크 핀란드어로 유령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은 되게 귀여운 하나의 이제 캐릭터가 있는데 유령이라는 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베는 원래는 되게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아이였어요. 뭐냐면 처음에 2017년도에 그 이더랜드라는 어떤 프로젝트로 거의 한 200억 가까이 되는 자금을 모았었는데 이 분들도 하려고 했던 게 컴파운드처럼 뭔가 랜딩 비즈니스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고 그래서 시장에 이제 없는 무언가를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피보팅을 이제 하게 됩니다. 피보팅을 하면서 이제 갖고 나왔던 게 뭐냐면 바로 이제 플래시론이라는 것을 이제 개념을 이제 들고 오게 돼요. 이 플래시론이라는 것은 조금 더 이제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1번부터 5번까지 하나의 이제 거래를 한 번에 처리해 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비트코인을 사서 그 다음에 이더리움으로 교환해가지고 뭔가 이득을 창출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교환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USDT를 이더리움으로 바꿔야 되죠. 아니 비트코인으로 바꿔야 되죠. 비트코인을 또 이더리움으로 또 바꿔야 돼요. 또 이더리움을 또 계속 다른 거래소에 끌고 가가지고 결국 아비트라지 거래를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이제 구조였던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가스비도 많이 들고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생각한 거는 1번부터 5번까지의 트랜잭션을 일으키지 말고 한 번에 기입을 하고 이게 작동이 되면은 한 번에 딱 거래를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서 아베에 만약에 다이를 100K를 집어넣게 되고 그 100K를 활용해가지고 유니스왑에서 USDC를 구입하게 되고 그 USDC로 또 커브에 가가지고 어떤 디파이 활동을 하고 그 디파이 활동을 한 거를 가지고 또 아베에서 또 이윤을 창출해서 마지막에는 110달러의 어떤 이익을 그런 보는 활동들을 1년에 5개의 활동을 한 번에 트랜잭션에 다 몰아넣어갖고 실행시켜주고 빠르게 어떻게 보면 거래를 유도한 거죠. 근데 물론 이게 리테일 투자자들이 활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코드를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이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이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디파이 역사상 굉장히 또 새로운 개념이 또 탄생했던 거죠.
또 지금까지 좀 말씀드린 걸 좀 정리해 보면은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출시되고 아무런 유틸리티성이 없었기 때문에 화폐로서는 뭔가 부족했는데 다시 2015년에 이더리움이 나오면서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기능이 생겼고 그것을 통해서 P2P 거래가 원활히 됐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활용한 하나의 금융 프로토콜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의 어떤 유틸성이라는 게 이제 부여가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이 스마트 컨트랙을 기반으로 한 금융으로 이제 확장하기 시작했는데 그 확장에 제일 먼저 있었던 사건이 결국에는 메이커, 그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서 스테이플 코인을 이제 발행해줬다. 다이라는 그 다이를 활용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는데 이제 컴파운드라는 대출 프로토콜이 나타나면서 다이를 활용한 대출 활동을 가능케 해줬다. 다이를 예치를 하면 그 다이를 예치한 사람한테는 이자를 지급해주고 그 이자는 다시 다이를 빌려간 사람들한테 받아가지고 은행이 해주는 대출 비즈니스를 가능케 했다. 또 유니스왑이라는 게 또 2020년도 2018년도인가요? 18년도에 이제 나와가지고 2018년도에 나와가지고 결국 이종 토큰을 쉽게 교환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점을 만들어줬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프로젝트들이 토큰을 발행해서 이 가상화폐에 기여할 수 있게 해줬다. 또 아베라는 것은 결국에는 각각의 거래 하나 쪼개진 거래가 굉장히 코스트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코스트를 줄여주기 위한 이제 플래시론을 만들었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빠르게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2022년 이제 베어마켓이지만 결국 메이커다오는 이제 6조 원에 달하는 어떻게 보면 원화가 1,000원이라고 했을 때 6조 원에 달하는 어떤 그 예치금을 발행량을 그 다이 발행량을 기록할 수 있었고요. 또 에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래시론으로 4.82 빌리언 즉 한 5조에 해당하는 이제 자금을 유동할 수 있게 되었고 유니스왑은 이제 거의 한 5조에 가까운 이제 금액을 이제 자기 프로토콜에 이제 락업하면서 아직도 건재하게 디파이의 위상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